한국에서 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 거주해 국내 세수 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는데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정부의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가 10년 만에 가장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을 획득하는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신규 시민권자의 정치 성향이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오르며 전달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CPI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것은 3년 4개월 만입니다. MTA가 무임승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TA는 하루 평균 5,800대의 버스가 수천 곳을 오가기 때문에 경관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 GM에 근무하며 한국 부품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한인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겐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국내 거주를 허용하는 복수 국적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최근 복수 국적 획득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지급액도 크게 늘었는데요. 해외에 장기 거주해 국내 세수 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는데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12억 원으로 9년 전인 2014년 22억 8천만 원에 비해 9배 급증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지난해에는 5,699명으로 5배 늘어났습니다. 복수 국적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입니다. 액수로만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국민 세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초연금 제도의 성격을 감안할 때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복수 국적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여도 기초연금을 받기가 더 쉽다는 평가입니다. 복수 국적자의 현지 부동산, 연금 등 해외 재산을 우리나라 정부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재산 등을 소득으로 변환해 기초연금 지급의 잣대로 삼는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와 기초연금을 받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 인정액은 34만 원으로 단일 국적자 58만 원의 58%에 그쳤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에 살 때 매달 수백 달러의 개인 연금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분류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국내 거주기간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보증연금을 자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가 10년 만에 가장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을 획득하는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신규 시민권자의 정치 성향이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들어 첫 9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9개월로 집계됐습니다. 2020-2021 회계연도 당시 시민권 신청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11.5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리 속도가 2배 이상으로 빨라진 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탄생한 신규 시민권자는 약 330만 명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민 정책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를 단축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었다며 팬데믹 이후 적체된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서를 20페이지에서 14페이지로 줄였고 인력도 추가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도 더 길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는 2배 수준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특히 최근 들어 대선을 앞두고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900만 명의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는 2023년 1월 기준 27만 명으로 이 중 20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자격을 갖춘 이민자가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입니다. 루이스 데시피오 UC 어바인 정치학자는 신규 시민권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라틴계와 아시안계는 민주당 성향을 보인다며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오르며 전달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CPI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것은 3년 4개월 만입니다. 노동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월 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습니다. 전달 3%보다 상승폭이 0.1%포인트 줄었고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낮았습니다. 물가의 단기 변동 흐름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2% 각각 올랐습니다.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연준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리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CPI를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때 살펴볼 마지막 관건으로 여겨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CPI 상승률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3월 2.6%를 기록한 뒤 2022년 6월 9.1%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내리막길을 밟았고 올해 들어 3%대를 유지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31일 금리 동결을 발표하며 경제 데이터 전체를 참고해 9월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불법적으로 검색시장 독점을 유지해왔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구글의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타 기업들, 전문가들과 만나 구글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어떤 처분을 법원에 요청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크롬 브라우저 부문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 부문 같은 구글의 일부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글이 경쟁사들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아이폰 등의 기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하는 계약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구글 독점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와 구글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6일에는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지난 5일 구글이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10월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의 기업들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이들의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의 구글 검색 엔진이 자동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굳혔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으로서 행동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만 내놓고 구체적인 시정 조치 등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검색 엔진 관련 사업에서 1,7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MTA가 지난해 3억 달러 손실의 원인이 된 무임승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TA는 NYPD와 협력해 단속책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하루 평균 5,800대의 버스가 수천 곳을 오가기 때문에 무작위로 경관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어제 MTA 추산 결과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버스 탑승 200만 건 중 절반 이상이 요금 회피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해묵은 문제지만 MTA는 버스 뒷문 탑승을 허용했던 팬데믹의 여파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근본 원인인 회피자 단속에는 속수무책이란 지적입니다. NYPD 경관 추가 배치가 정답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MTA 주장과 달리 경관이 회피자에 대한 단속을 하기 어렵다고도 전했습니다. 2020년 뉴욕주에서 제정된 디스커버리 법 탓에 지난해에만 총 8,000건의 사건이 자동 기각됐고 요금 회피 같은 경범죄는 증거를 수집할 가치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11월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기소된 버스요금 회피자 사건에서 검찰은 보디캠, 버스요금 데이터 시트 등을 제출했지만 결국 추가 증거 요구 등으로 기각됐습니다. 일각에선 MTA의 오버타임 수당 지급액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싱크탱크 엠파이어 공공정책센터에 따르면 MTA 오버타임 수당은 지난해 13억 7천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6%, 2021년 대비로는 22% 대폭 오른 것입니다. 매체는 이 같은 점들이 중첩돼 요금 상승을 야기하지만 현행 법상으로 사법 당국이 할 수 있는 대응법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 GM에 근무하며 한국 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한인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어제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형 자동차 제조사 GM에서 일했던 브라이언 소 씨에 대해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소 씨는 한국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주요 계약이 성사되게끔 도와준 대가로 3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과거 GM 디트로이트에서 글로벌 구매 매니저로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 관련 부품 공급을 총괄하던 소 씨는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한국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 씨는 2015년 자동차 도색, 창문 필름 등에 대한 계약 입찰을 조작한 대가로 345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2년 3월 기소됐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고도화된 암 종양 제거 수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지원합니다. 일명 암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2047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암 종양 제거 수술 기술 개발을 위해 다트머스대 등 8개 기관에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암문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구비를 지원받는 기관에는 존스 홉킨스대, 라이스대, 툴레인대, 샌프란시스코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프로젝트는 수술 절반에 걸쳐 혈관 및 신경과 같은 중요한 신체 구조를 시각화하는 외과의의 능력을 개선하는 것부터 차세대 현미경 및 이미징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수술 전반의 주요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문샷은 2047년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암 예방, 조기 발견,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면서 처음 언급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이 프로젝트를 재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2년간 암 예방, 발견, 치료 방법 등과 관련해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아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이 분노, 좌절 표현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아기 태블릿 사용으로 감정 조절 장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부모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 대학 캐럴라인 피츠패트릭 박사팀은 오늘 의학 저널 자마 소아과학의 태블릿 사용과 유아들의 분노 좌절 표현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노바스코샤주에 사는 3.5세에서 5.5세 미취학 남자 어린이 171명과 여자 어린이 144명의 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녀의 태블릿 사용 시간과 분노 좌절 표현을 반복적으로 조사해 분석했습니다. 조사 대상 어린이들의 태블릿 사용 시간은 3.5세 때 주당 평균 6.5시간, 4.5세 때 6.7시간, 5.5세 때 7.0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태블릿 사용 시간과 분노 좌절 표현 간 관계 분석에서는 3.5세 때 태블릿 사용 시간이 하루 1.15시간 많은 어린이는 4.5세 때 분노 좌절 표현이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분노 좌절 표현과 태블릿 사용 시간의 관계에서는 4.5세 때 분노 좌절 표현이 많은 어린이는 5.5세 때 태블릿 사용 시간이 하루 0.28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어린이의 태블릿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노 좌절 표현이 증가하고 분노 좌절 표현이 증가하면 태블릿 사용 시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분노와 좌절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은 학교 교육과 미래 건강에 중요하다며 부모들이 유아기 태블릿 사용이 자녀의 분노, 좌절감 관리 능력을 방해하고 분노 폭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9일 주민들이 실제 카드와 함께 운전면허증과 주신분증의 모바일 버전을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디지털 신분증을 제공하는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됐습니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제 신분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발급하게 됩니다. 기관과 민간 기업이 실제 신분증 대신 전자신분증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 집행기관 요청 시 자격증명 소지자는 실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2개 주가 디지털 신분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소 18개 주가 시행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12일 무공해 스쿨버스를 위해 2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스쿨버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배포되는 이 자금은 주 전역에 대기질을 개선하고 교통 오염 감소를 위해 전기버스 구매,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유지 관리 등에 쓰일 전망입니다.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학군 및 스쿨버스 운영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유형에 따라 스쿨버스 교체 비용 최대 100%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는 모든 스쿨버스를 2035년까지 전기버스로 전환하겠다며 1억 달러를 스쿨버스 전기차 교체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1차 모집에서 75개 이상 학군이 약 350대의 스쿨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께 호놀룰루 인근 와이아나 보트 항구에서 31세 한인 체일로 종 김씨가 25세 카스트로와 말다툼을 벌이다 카스트로로부터 수차례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카스트로는 범행 직후 차를 몰고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약 2마일 떨어진 곳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체포됐습니다. 카스트로는 2급 살인 혐의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숨진 김씨와 카스트로가 서로 아는 사이였으며 이전에도 다툰 적이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스트로는 보석금 1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늘푸른 농장이 다음 달 12일 추석맞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팬데믹 후 5년 만에 재개되는 추석 대잔치는 뉴저지 한인상록회, 한미충효회, 한미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지역 한인 시니어들이 대거 참석하게 됩니다. 행사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식사와 선물 등이 제공되며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관광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된 인원 9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당일 오전 8시 30분에 뉴저지 포트리 한남 체인에서 출발합니다. 회비는 $40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71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토요일은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되고 일요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